옛날 어느 상골 마을에 사방이 병풍처럼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곳이 있었어요. 그곳은 봄이면 하얀 매화가 골짜기 가득 피어난다 하여 매화골이라 불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른 아침 닭이 울면 밭으로 나가고 해가 서산에 걸리면 집으로 돌아와 굴뚝에 연기를 피우는 참 순박하고 부지런한 이들이었습니다. 골짜기에는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바람이 불 때마다 숲의 냄새가 실려와 사람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어루만져 주곤 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매화골에 유독 눈에 띄는 사내 하나가 살고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를 바보 억소애라고 불렀습니다. 억소애는 키가 장대같이 크고 어깨가 산만했으며 황소 67마리도 너끈히 끌만한 장사였지요. 하지만 힘과는 달리 마음은 여린 순과도 같았습니다. 남의 말을 어찌나 잘 믿는지 밭에 나가다가도 누가 억소애야 우리 집 지붕이 기운다 하면 제 밭은 팽개치고 달려가 온종일 지붕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고맙네 하는 말 한마디에 헤헤 웃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억소의 힘을 종종 빌렸지만 뒤돌아서서는 혀를 차곤 했습니다. 저런 숙맥을 봤나. 제 밥그릇 하나 못 챙기고 남의 일에만 저리 힘을 쓰니. 쯧쯧. 저러니 억소애네 살림이 나아질 턱이 있나. 심지어 아이들조차 억소애를 놀리곤 했습니다. 억소애 형님, 어제는 왜 이 서방네 소를 대신 찾아주러 온 산을 뒤졌소. 이 서방은 집에서 낮잠 잤다던데. 그러면 억소애는 머리를 긁적이며 소가 길을 잃었으니 찾아야지. 이 서방은 어제 무거운 걸 들어서 피곤했을 게야. 하고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억소에게는 과분할 만큼 현명하고 어여쁜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련이라 했지요. 수련은 말이 거의 없고 눈빛이 깊었으며 웬만한 일에는 놀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안악들이 모여 억수애를 흉볼 때도 그저 말없이 빨래 방망이질만 할 뿐이었습니다. 새댁도 참 속도 좋아. 저런 바보 남편이랑 어찌 사나 하고 누군가 짓궂게 물으면 수련은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제 서방님은 마음이 비단결이라 그렇습니다 라고만 답했습니다. 수련은 억수의 진심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은 억수애가 어수룩하여 속는다고 했지만 수련은 억수애가 속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어주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억수애는 해가 뜨면 해가 뜬 것을 믿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것을 믿듯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을 뿐이었습니다. 수련은 그런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우직한 정직함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억수애가 지붕을 고쳐주고 얻어온 옥수수 한 자루로 정성껏 죽을 쑤어 남편의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억수애 부부의 집은 마을 어귀 매화나무가 가장 크게 자란 곳에 있었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수련의 손길이 닿아 마당은 늘 정갈했습니다. 억수애가 제 힘을 남의 일에 다 쓰는 바람에 집안 담장은 한쪽이 무너진 채 오래 방치되어 있었지요. 수련은 그 무너진 담장 틈에 작은 국화 모종을 심었습니다. 서방님, 이 담장은 가을에 손보지요. 지금은 이웃집 급한 불부터 끄는 게 맞습니다. 억수애는 그런 아내의 말에 또 한 번 감동하며 역시 내 마누라밖에 없구먼 하고 웃었습니다. 어느덧 덥고 습한 여름이 지나가고 매화골 산등성이에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논을 바라보는 농부들의 마음은 풍요로웠지만 동시에 무거운 근심이 찾아오는 계절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나라의 세곡을 바쳐야 하는 가을거디 철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1년 내내 땀 흘려 지은 곡식의 상당 부분을 관에 내야 했습니다. 올해는 또 얼마나 많은 곡식을 가져가려나. 새로 오는 아전은 좀 너그러운 사람이어야 할 텐데. 사람들의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그해 매화골에 새로 부임한 아전은 마서방이라는 자였습니다. 그는 첫날부터 마을에 행차하는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번쩍이는 비단옷에 기름을 바른 듯 반질반질한 얼굴, 그리고 뱀처럼 가늘고 날카로운 눈초리를 가졌지요.
그는 마을 이장과 함께 마을 공동 창고를 둘러보며 흠흠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가 창고문을 손가락으로 훌자 이장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마서방은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자였습니다. 그는 이런 산골 마을의 순박한 백성들을 등쳐먹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었죠. 그는 창고에 쌓인 벽가마니들을 보며 속으로 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에 빠진 것들, 여기서 절반은 떼어먹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적당히 겁주고 구슬리면 제 발로들 가져다 바칠게야. 마서방은 겉으로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다들 고생이 많았소. 나라의 녹을 먹는 내가 여러분의 사정을 잘 헤아려 보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마서방이 마을을 순시하던 중 마침 이웃집 외양간을 고쳐주고 나오던 억수애와 마주쳤습니다. 억수애는 흙투성이가 된 채 마서방에게 넙죽절을 했습니다. 아이쿠 날이 오셨습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서방은 억수애의 거대한 덩치와 어눌한 말투를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호, 이런 쓸만한 바보가 있었군. 이용해 먹기 딱 좋겠어. 마서방은 음흉한 속내를 감추고 억수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어허, 자네가 이 마을 장사 억수애로군. 소문은 익히 들었네. 마서방이 짐짓 칭찬을 건넸습니다. 억수애는 평생 아전에게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 아닙니다. 날이 별것도 아닌데요. 마서방은 억수의 반응에 만족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처럼 힘 좋고 정직한 사람이 관아의 일을 좀 도와주어야 하는데 말이야. 내가 자네를 눈여겨보겠네. 억수애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저 감격했습니다. 그날 저녁 억수애는 집으로 달려와 수련에게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여보, 오늘 새로 오신 마서방 나리가 나를 칭찬했어. 내가 힘이 좋고 정직해서 관아 일을 도와야 한다고 하셨다고. 억수애는 마치 큰 상이라도 받은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는 수련의 손을 잡고 이제 나도 바보 소리 안 듣고 마을을 위해 큰일을 할 수 있겠어. 마서방 나리는 정말 좋은 분 같아 라며 들떠 있었습니다. 수련은 남편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차마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낮에 장터 입구에서 마서방의 행차를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번들거리는 눈빛과 마을 사람들을 아래로 훑어보던 거만한 태도를 똑똑히 보았지요. 뱀 같은 눈을 한 사람. 수련은 직감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앞에 두고 인자한 척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그녀는 남편의 순진함이 그 뱀의 먹이가 될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수련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억수애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서방님. 참 잘 되었습니다. 혹시 나리께서 무슨 일을 도와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던가요? 억수애는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니 그냥 나를 눈여겨보시겠다고만 했어. 아마도 곧 나한테 중요한 임무를 맡기시지 않겠어. 예를 들면 세곡을 옮기는 일이라든지. 억수애는 제 힘을 쓸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신이 났습니다. 그저 칭찬 한마디에 온 세상을 얻은 듯 했습니다. 수련은 억수애의 밥그릇에 따뜻한 숭늉을 부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관아의 일은 조심스럽고 어려운 법입니다. 서방님의 힘이 귀하게 쓰이면 좋겠지만 행여나 그 힘이 잘못된 곳에 쓰일까 저는 조금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억수애는 아내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걱정 말게 여보. 내가 누군가. 마서방 나리가 나를 믿어주시는데 내가 이번에야말로 똑 부러지게 일해서 당신 호강시켜 주겠네. 억수애는 숭늉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서방은 본격적으로 세곡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회관에 자리를 잡고 앉아 농부들이 가져온 벽가마니의 무게를 일일이 재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서방이 가져온 저울은 유독 무겁게 측정되는 듯했습니다. 이복의 김서방, 자네 쌀은 작년보다 쭉정이가 많구먼. 이래서는 정해진 양을 채울 수가 없네. 한 가마니 더 가져오게. 김서방은 울상을 지었지만 아전의 말에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면 저희끼리 모여 수군댔습니다. 이거야 원뼈 빠지게 농사지어서 아전 배만 불리게 생겼네. 저 저울이 분명 이상해. 우리 집 저울로는 단말이 넘는데 나리 앞에서는 넉말밖에 안 되니. 하지만 누구 하나마 서방 앞에 나서서 따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아전의 눈밖에 나면 더 큰 화를 입을까 두려워 부당함을 알면서도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화골의 가을은 풍요로웠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춥기만 했습니다. 수련 역시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억수의 몫으로 낼 곡식을 따로 챙겨두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마서방이 머무는 마을 회관 근처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나마 마서방이 농부들을 대하는 태도와 그가 셈을 할 때마다 주파나를 튕기며 입꼬리를 올리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곡식 가마니를 보는 눈이 아니라 마치 제 입속을 챙길 먹잇감을 보는 눈이다. 마서방은 그 와중에도 억쇠를 이용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억쇠를 불러 무거운 쌀가마니들을 창고 안쪽으로 옮기게 시켰습니다. 역시 억쇠야 자네 혼자서 장정셋의 몫을 해내는구먼. 이 쌀가마니들은 나라에 바칠 가장 중요한 것들이니 자네가 직접 안으로 옮겨주게. 억쇠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칭찬의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는 마서방이 자신을 특별 대우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무거운 짐까지 도맡아 옮기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억쇠가 늦은 밤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리가 오늘도 칭찬하셨어. 내가 옮긴 쌀이 제일 좋은 쌀이라고 하셨네. 수련은 억쇠의 땀을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서방님 혹시 나리께서 창고 열쇠는 누구에게 맡기시는지 보셨습니까? 억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열쇠 그건 모르지. 하지만 나리가 직접 관리하시겠지. 그렇게 중요한 곡식이니까. 나보고도 아무나 창고 근처에 못 오게 하라고 하셨어. 수련의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쌀을 억쇠에게만 옮기게 했다. 그리고 아무도 창고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 수련은 이것이 억쇠를 이용하려는 마서방의 속셈임을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만약 곡식에 문제가 생긴다면 마서방은 가장 마지막까지 창고에 드나들었고 힘이 세다는 이유로 억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련의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수련은 잠을 이룰 수가 없음이나 배웠습니다. 옆에서 억소에는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진한 얼굴을 보자니 수련은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방님, 세상은 서방님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저 탐욕스러운 구렁이에게서 어찌 서방님을 지켜야 할까요? 그녀는 마루로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무너진 담장 틈으로 달빛이 새어들어와 그녀가 심은 국화꽃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련은 결심했습니다. 남들은 자기 남편을 바보라. 손가락질하지만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 아내인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그녀는 날이 밝으면 주막 할멈을 찾아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았고 수많은 아전들을 겪어본 할멈이라면 무언가 조언을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수련은 차가워진 손을 맞잡으며 깊어가는 매화골의 밤을 홀로 지새웠습니다. 밤이 깊어가는군요. 이제 이야기의 두 번째 부분을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억수회를 향한 마 서방의 검은 속내가 스르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며칠이 더 흘러 매화골의 가을 거디는 거의 끝이 났습니다. 마을 공동창고는 농부들의 땀방울이 밴 벽가마니로 가득 찼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세곡을 관하로 실어 보낼 날만 기다리며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마 서방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창고를 둘러보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그 곡식들 중 얼마를 제 것으로 만들지 계산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스러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말, 바로 바보 억수애를 이용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 서방은 억수애를 아무도 모르게 자기 처소로 불렀습니다. 억수애는 아전나리가 자신을 따로 불렀다는 사실에 또다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날이 부르셨습니까? 억수애가 우렁찬 목소리로 인사하자 마 서방은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쉿하고 손짓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게 억수애. 지금부터 내가 자네에게 맡길 일은 아주 중요하고도 은밀한 일일세. 마 서방은 억수애의 어깨를 꽉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억수애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마 서방은 창밖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억수애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요즘 이 창고의 세곡을 노리는 쥐새끼 같은 도둑놈들이 있다는 소문이 도네. 만약 곡식의 송긋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 마을 전체가 원님께 큰 벌을 받게 될 걸세 하에. 억수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도둑놈이라니요. 어느 놈이 감히. 마 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말일세. 나는 이 마을에서 자네의 힘과 정직함만을 믿네. 마 서방은 억수의 가슴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 엽소게 누가 도둑과 한패인지 어찌 알겠나. 오늘 밤부터 자네가 아무도 모르게 밤마다 이 창고를 좀 지켜주어야겠네. 자네의 그 매서운 눈과 산 같은 힘으로 말이야. 이건 나와 자네만의 비밀일세. 할 수 있겠나. 억수에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리가 오직 자신만을 믿어준다는 사실에 그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했습니다. 예 나리, 이 억수애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개미 한 마리 얼씬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억수애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내 수련을 붙잡고 낮에 있었던 일을 자랑스레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드디어 나리가 내게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다네. 밤에 몰래 창고를 지키는 일이야. 나만 믿으신다고 하셨어. 그러나 수련의 표정은 억수의 기대와 달리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왜 하필 몰래, 왜 하필 서방님 혼자서? 수련은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귀한 임무를 맡으셨군요. 그런데 왜 하필 몰래 지키라 하십니까? 마을 야경꾼들도 있지 않습니까? 함께 지키면 더 든든할 텐데요. 억수에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여보, 뭘 몰라서 하는 소리. 나리가 말씀하시길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하셨네. 누가 도둑과 한패일지 모른다고 오직 나 이 억수의 정직함만 믿으신다고 하셨단 말일세. 억수에는 마치 장군이라도 된 듯 가슴을 쫙 폈습니다. 수련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남편은 마 서방의 달콤한 칭찬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그건 당신을 이용하려는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해봤자 당신은 나리를 의심하는 게요. 라며 화만 낼 것이 뻔했습니다. 수련은 그저 밤길이 어두우니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서방님 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수에는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날 밤부터 창고를 비밀리에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밀이라고 한들 덩치가 산만한 억수애가 밤마다 창고 주변을 어슬렁거리는데 마을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매화골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들 봤나 바보 억수애가 밤마다 창고 근처에서 서성거리던데. 나도 봤네. 꼭 뭐 훔칠 사람처럼 숨어서 살피더군. 아니야, 내가 듣기론 마 서방이 밤에 창고를 지키라고 시켰다던데. 아낙네들의 빨래터에서
남자들의 사랑방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늙은 농부가 막걸리를 마시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필시 바보, 억수애가 또 이용당하는 게야. 낮에는 쌀가마니 나르게 하더니 이제 밤에는 공짜로 파수꾼 노릇까지 시키는군. 그러자 다른 사람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저러다 진짜 도둑이라도 들면 어쩌려고 저 바보한테 맡긴담 힘만 셌지. 도둑을 잡을 꾀가 있기나 한가. 심지어 어떤 이는 음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아나마 서방이 억수애랑 짜고 뭔가를 꾸미는 건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억수애를 더욱 궁지로 몰아갔습니다. 억수애는 이런 소문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마 서방의 명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는 밤마다 창고의 앞마당과 정문을 뚫어줘라 지켰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작은 바스락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웠지요. 누구냐 한 번은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에 놀라 소리를 질러 지나가던 야경꾼이 오히려 기겁을 할 정도였습니다. 억수에는 나리가 믿어주셨는데 털끝 하나라도 문제 생기면 안 되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억수애가 앞문과 넓은 마당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진짜 도둑질은 창고의 뒷문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서방은 며칠 전 억수에게 창고 뒤가 너저분하니 볏짚을 좀 쌓아두게 라고 시켰습니다. 억수애가 힘자랑을 하며 쌓아 올린 높은 볏짚 더미는 창고 뒷문과 담벼락 사이에 좁은 길을 완벽하게 가려주는 장막이 되었습니다. 마서방은 바로 그 뒷문으로 자신의 하수인 2명을 몰래 들여보냈습니다. 마서방의 하수인들은 교활하게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에 헝겊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서방에게 미리 받아둔 열쇠로 창고 뒷문을 조용히 열고 쌀가마니를 하나씩 빼내어 담장 밖으로 넘겼습니다. 담장 밖에는 작은 수레가 대기하고 있었지요. 그들은 쌀가마니 위에 뗄나무를 가득 덮어 위장했습니다. 만약 누가 보더라도 그저 늦은 밤 뗄감을 나르는 것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억수에는 앞마당에서 오늘 밤도 조용하군 하며 만족하고 있었지만 정작 마을의 곡식은 뒷문으로 줄줄 새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쌀가마니들은 곧장 마서방이 임시로 거처하는 관사 뒤편에 개인 광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그 광은 평소에 굳게 잠겨 있어 아무도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마서방은 이렇게 매일 밤 2~3가마니씩 아주 조금씩 쇠곡을 빼돌렸습니다. 양이 너무 많으면 금방 티가 나겠지만 200~300석이 쌓인 창고에서 매일 밤 조금씩 사라지는 것은 눈치채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수에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아무 일 없었어. 쥐새끼 한 마리 얼씬 못했다네. 억수에는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수련은 남편의 옷깃에서 나는 낯선 냄새에 코를 찡그렸습니다. 그것은 볏짚 냄새도 흙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희미하게 서방의 하수인들이 추위를 쫓기 위해 마신 독한 술 냄새와 그들이 쌀가마니를 덮었던 젖은 뗄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억수에는 그 냄새의 근원을 알지 못했지만 수련의 예민한 후각은 그 이질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련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비밀 임무를 수행하느라 지쳐갔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것은 함정이다. 서방님을 방패막이로 삼고 진짜 도둑은 따로 있다. 수련은 남편이 무너진 담장을 고치는 대신 이웃집 지붕을 고쳐주던 때가 차라리 평화로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알 수 없는 불안함 속에서 그녀는 남편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마침 다음 날은 매화골의 5일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수련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콩이며 나무를 팔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장터 어기 온갖 마을 소식과
인생의 희로애락이 모이는 주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년간 매화고를 지켜보며 수많은 아전들의 부임을 지켜본 주막 할멈이 있었습니다. 수련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할멈의 지혜를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막은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장에 나온 농부들로 북적이었습니다. 할멈, 여기 막걸리 한 사발 더 주시오. 어이 김서방, 올해 세곡은 얼마나 냈는가. 시끌벅적한 소리 속에서 주막 할멈은 쉴 새 없이 술을 나르고 안주를 내왔습니다. 수련은 주막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할멈이 한숨 돌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절박한 눈빛을 본 것일까, 할멈이 잠시 틈을 내어 수련이 앉은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새댁이 웬일인가 장보러 나온 게 아닌 모양이구먼. 할멈은 거친 손으로 앞치마를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 주름진 눈은 이미 수련의 근심을 다 읽고 있다는 듯 깊었습니다. 수련은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멈, 수련이 어렵게 입을 떼려 하자 할멈이 먼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됐어. 무슨 걱정인지 나라고 모르겠나. 억소에 그 바보 녀석 때문에 속이 타는 게지. 주막 할멈은 수련을 주막 뒤편에 장독대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시끄러운 주막 안과는 달리 그곳은 조용하고 햇볕이 따뜻했습니다. 할멈은 가장 큰 간장독을 한번 쓰다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댁, 집에는 문이 있지. 그 문으로 손님도 오고 바람도 들지. 근데 말이야, 밤에 쥐가 드는 건 막아야지. 수련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멈의 말은 마치 수수께끼 같았지만 수련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자신에게 필요한 말임을 알았습니다. 할멈이 수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 쥐새끼가 영악해서 말이야. 앞문으로 당당하게 들어오질 않아.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문은 그저 구경거리일 뿐이지. 진짜 쥐는 사람들이 안 보는 뒷문으로 구멍으로 들어오는 법이야. 할멈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앞문의 덩치 큰 개 억소에를 묶어두고 지켜라 소리친다고 뒷문에 쥐가 안 들겠나. 그 개는 그저 짖느라 정신없을 뿐이지. 수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뒷문, 주막 할멈은 수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댁 진짜 무서운 쥐는 곡식을 갉아먹는 쥐가 아니야. 곡식 가마니를 통째로 이고 가는 쥐지. 그런 큰 쥐는 말이야. 대개 그 창고 열쇠를 가진 놈이거나 그 덫을 놓은 놈이라네. 알겠는가? 앞문만 보지 말고 뒷문을 살피게. 그리고 그 덫을 누가 놨는지 생각해보게. 할멈은 그 말만 남기고 다시 주막 안으로 총총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련은 한동안 장독대 옆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앞문만 보지 말고 뒷문을 살피라. 덫을 놓은 놈이 진짜 쥐다. 주막 할멈의 말이 안개처럼 흩어져 있던 그녀의 의심들을 하나로 꿰뚫었습니다. 마서방이 비밀 임무라며 억쇠를 앞문에 묶어둔 사이 자신은 뒷문으로 곡식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억소에는 방패막이 아니 마을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허수아비였던 것입니다. 수련은 머릿속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억소애가 며칠 전 나리가 시켜서 창고 뒤에 쌓아 올렸던 그 볏짚 더미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너저분한 것을 치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뒷문을 가리기 위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억소의 옷에서 났던 그 희미한 술 냄새와 젖은 뗄나무 냄새. 그것은 하수인들이 쌀을 빼돌리며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수련은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이거나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서방님은 바보가 아니다. 그저 믿었을 뿐이다. 그 믿음을 이용한 자가 진짜 죄인이다.
수련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남편을 그 덫에서 구해내고 진짜 쥐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깊은 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서방의 탐욕스러운 계획을 뒤집을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억수애를 향한 덫이 과연 누구의 목을 조이게 될까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수련은 주막 할멈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은 차가웠지만 심장은 뜨거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활한 뱀의 굴을 어떻게 파헤칠지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억소에는 그날 밤도 어김없이 비밀 임무를 수행하러 나갔습니다. 여보, 다녀오겠네. 씩씩하게 외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수련은 주먹을 굳게 쥐었습니다. 서방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반드시 이 억울한 덫을 거두어낼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마 서방의 소나귀에서 놀아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 억수애가 피곤해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밤도 아무 일 없었네. 쥐새끼 한 마리 얼씬 못했어. 억수애는 코를 골며 금방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수련은 잠든 남편의 겉옷을 조용히 가져와 등불 아래 펼쳐보았습니다. 지난번에는 그저 낯선 냄새라고만 생각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옷에 묻은 집 부스러기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마을 공동 창고의 짚은 오래되어 바싹 마르고 부스러진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억수의 옷에 묻은 것은 수련은 손가락으로 그 집 부스러기를 비벼보았습니다. 아직 푸른빛이 살짝 돌고 눅눅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묵은 짚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 서방네 관사 마구간에서 쓰는 새 짚이다. 수련은 며칠 전 억수애가 마 서방의 마구간 일을 도와주러 갔을 때 보았던 햇볕에 잘 말리지 않은 새 짚의 감촉을 기억해냈습니다. 억수애는 참고 앞문만 지켰는데 어째서 마 서방 관사의 새 짚이 옷에 묻어있는 걸까요? 수련은 억수애가 창고 뒤편에 볏짚 더미를 쌓았다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억수애가 쌓은 집 더미는 창고에 묵은 짚이 아니라 마 서방이 따로 가져다 준 새 짚이 아니었을까? 마 서방이 굳이 자기 관사의 짚을 가져다 창고 뒤편을 가리게 한 것입니다. 억수애는 그저 시키는 대로 짚을 날랐을 뿐 그것이 어디서 온 짚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더미 근처에 숨어있던 하수인들의 냄새가 억수의 옷에 뱄던 것입니다. 이제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억수에는 완벽한 방패막이었습니다. 마서방은 억수애가 쌓은 집더미 뒤에 숨어 곡식을 빼돌리고 심지어 그 증거 새 집까지 억수의 몸에 묻혀두었습니다. 수련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말로 해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바보 억소애의 아내가 아전을 모함한다고 손가락질할 뿐이겠지요. 그녀에게는 놈의 광에 숨겨진 곡식 그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수련은 다음날 밤을 기다렸습니다. 억수애가 창고 앞문을 지키러 나간 것을 확인한 뒤 그녀는 검은색 치마 저고리로 갈아입고 머리에는 수건을 둘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 서방의 관사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 유난히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매화골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이따금 개 짖는 소리만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수련은 그림자처럼 담벼락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마 서방의 관사는 마을에서도 가장 안쪽 후미진 곳에 있었습니다. 수련은 주막 할멈의 조언대로 뒷문을 살피기 위해 관사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 키보다 높은 담장이 둘러쳐져 있었고 굳게 닫힌 광문이 보였습니다. 수련은 숨을 죽이고 광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광문 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마을 공동창고의 묵은 볏짚과 쌀겨 냄새였습니다. 수련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광문을 밀어보았지만 튼튼한 빗장으로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사 안채 쪽에서 마서방과 하수인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다. 내일이면 억수의 놈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울 수 있을 게야. 날이 정말 그 바보 녀석이 속았을까요? 암 속고 말고 자기가 지키던 창고에서 곡식이 비었다는데 제 놈 말고 누가 의심받겠나. 하하하. 수련은 차가운 담벼락에 몸을 기댄 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마서방은 처음부터 억수애를 범인으로 만들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며칠간 야금야금 곡식을 빼돌린 뒤 날이 밝으면 창고가 비었다 고 소란을 피울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밤에 창고를 지킨 억수애를 범인으로 몰았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만 세고 어수룩한 억수애라면 능히 그랬을 것이라 쉽게 믿어버릴 테지요. 수련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마서방의 고함 소리가 매화골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을 잡아라. 나라에 바칠 쇠곡이 사라졌다. 마서방은 머리를 풀어헤친 신용까지 하며 마을 공동창고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창고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아는 쌀가마니 몇 개가 사라져 횡한 공간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마서방은 땅을 치며 통곡하는 척했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원님께 어찌 아랜단 말인가. 필시 내부의 소행이다. 이 곡식을 관리하던 자가 범인이다. 그는 매섭게 눈을 뜨고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밤새 창고를 지키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는 억수애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내 이놈 억수애야, 내 놈이 밤새 창고를 지키지 않았느냐. 내 놈 말고 누가 이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억수애는 갑작스러운 비난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날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밤새 개미 한 마리 못 봤습니다. 앞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억수애는 억울함에 말을 더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억수애가 그랬을까? 하기야 저만한 힘이 있으니 쌀가마니 몇 개쯤이야 혼자서도 옮겼겠지. 마서방 다리가 믿고 맡겼다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여론은 순식간에 억수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마서방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억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이놈 아직도 발뺌을 할 테냐. 내 놈 옷에 묻은 이 집 부스러기는 무엇이냐. 마서방은 억수의 옷에 묻은 새 짚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창고 뒤편에 쌓아둔 볏짚이다. 내 놈이 앞문을 지키는 척하다가 뒷문으로 쌀을 빼돌린 증거가 아니냐. 억수에는 그 짚이 왜 자기 옷에 묻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며 울먹일 뿐이었습니다. 수련은 이 모든 광경을 집 마당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뱀이 제 스스로 독을 뿜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억수애가 억울하게 관아로 끌려가기 전에 모든 것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녀는 억수애가 끌려가기 전에 잠시 남편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챙겨 들고는 남편이 붙잡혀 있는 창고 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수련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소란스럽던 마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마서방은 수련을 흘겨보았습니다. 웬 년이냐 감히 아전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다니. 수련은 마서방에게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춘 뒤 곧장 억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범벅이 된 남편의 얼굴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억소에는 여보, 나 정말 아니야. 흑흑 하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수련은 억소의 귓가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아내가 남편을 위로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서방님, 울지 마십시오. 서방님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저를 믿으십니까? 억소에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이것은 서방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수련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억소에는 아내의 단호한 눈빛에 울음을 그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방님, 어제 마 서방나리께서 칭찬하신 서방님의 그 큰 힘이 지금 필요합니다. 수련이 속삭였습니다. 제가 듣기로 마 서방나리댁 관사에 광문이 오래되어 잘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리께서 오늘 아침 일찍 서방님께 그 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시려 했는데 이 소동 때문에 미처 말씀을 못하신 모양입니다. 억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광문. 예. 그러니 어서 나리의 시름을 덜어드리러 가십시오. 지금 당장 가서 그 튼튼한 광문짝을 아예 떼어 오십시오. 억소에는 바보였지만 아내의 말은 믿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이유 없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나리의 시름을 덜어드린다는 말과 광문짝을 떼어 오라는 말이 합쳐지자 그는 어렴풋이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억소에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놓으며 마 서방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억수애가 갑자기 마 서방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나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나리댁 광 근처에서 이상한 놈들을 봤습니다. 마 서방은 순간 흠칫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그 놈들을 쫓다가 그만 나리댁 광 문을 부수고 말았습니다. 지금 문이 고장나 활짝 열려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고쳐보려다 이 꼴이 되었습니다. 억소에는 순발력 있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 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광문이 열려 있다고 저 바보 녀석이 정말 문을 부쉈단 말인가? 그럼 그 안에 곡식들이 다 보일 텐데. 마 서방은 억세가 정말 문을 부쉈는지 아니면 자신을 떠보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당장 자신의 광으로 달려가 확인하고 싶었지만 지금 억수애를 범인으로 몰고 있는 이 마당을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내 이놈 헛소리 마라. 내 죄를 덮으려고 수작을 부리는 개냐. 바로 그때 수련이 다시 나섰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 남편이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남편이 아전 나리댁 광문을 부쉈다고 하니 그 또한 큰 죄가 아닙니까? 나라의 곡식을 훔친 죄와 아전 나리의 재산을 파손한 죄, 둘 다 확인해야 마땅합니다. 수련은 마 서방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리 지금 당장 저희와 함께 나리댁 광으로 가주십시오. 가서 제 남편이 부쉈다는 문도 확인하시고 혹시 그 안에 잃어버린 곡식이 잘못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도 확인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련의 말은 논리 정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야. 억수애가 문을 부쉈다니 가서 확인해 봐야지. 그래 간 김에 마 서방 나리댁 광도 깨끗한지 확인해 보면 좋지. 마 서방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억수애가 정말 문을 부쉈다면 큰일이고 부수지 않았다고 지금 실토하면 억수애의 말을 믿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 서방은 어쩔 수 없이 소리쳤습니다. 좋다. 이놈을 앞세우고 내 집 광으로 가져가서 이놈의 거짓말을 만천에 밝히겠다. 수련은 억수에게 다시 한번 눈짓을 보냈습니다. 가서 문짝을 떼어 오십시오. 억수에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서방의 하수인들에게 붙들린 채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마서방의 관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련은 그 뒤를 따르며 치맛자락을 굳게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덫을 놓은 쥐가 자신이 놓은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매화골 마당에서 벌어질 일대 소동의 서막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네 번째 마당입니다. 억울하게 몰렸던 억수애가 어떻게 아내의 지혜로 진실을 밝히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웅성거리며 마서방의 관사 뒤편 광 앞에 모였습니다. 마서방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애써 태연한 척 소리쳤습니다. 모두 보시오. 이 바보 억소에 놈이 내 광문을 부쉈다고 거짓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문은 멀쩡하지 않소. 과연 광문은 굳게 닫힌 채 튼튼한 빗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억소애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 생각한 마을 사람들이 다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억소애가 죄를 덮으려고 거짓말까지 했군.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됐어. 마서방은 득이양양하게 억소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이놈 감히 아정까지 능멸해. 내 놈의 거짓말이 만천에 드러났다 여봐라. 이놈을 당장 묶어. 마서방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수련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날이 제 남편이 거짓을 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억수애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어서 나리의 명을 받드십시오. 나리께서 서방님의 힘이 필요하시다 하셨습니다. 저 낡고 삐걱거리는 문을 손봐 드리세요. 억수애는 아내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은 지금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억수애는 더 이상 울먹이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서방을 뿌리치고 광문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마서방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네, 이놈 무얼 하려는 개냐. 당장 멈추지 못해. 하지만 억수애는 그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튼튼한 빗장이 아니라 문짝을 벽에 고정하고 있는 거대한 문틀 자체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서방님, 문짝만 떼어 오시라니까요. 수련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억수애가 아내를 돌아보며 시익 웃었습니다. 여보, 이왕 고치는 거 뿌리째 고쳐야지. 억수애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팔뚝과 어깨에 산과 같은 근육이 솟아올랐습니다. 차. 억수의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흙벽이 부서지고 나무 기둥이 쪼개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비명과 먼지 구름 속에서 억수에는 광문짝을, 아니 문이 달린 벽면, 일부와 문틀 전체를 통째로 뜯어내어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억수애가 뜯어낸 구멍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햇살 아래 광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것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을 공동 창고에서 사라졌던 바로 그 쌀 가마니들이었습니다. 가마니마다 매화골 마을 창고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경악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것은 쇠고기 왜 저기 있단 말인가? 마서방, 저놈이 도둑이었어. 아이고, 우리는 바보 억수에만 의심했네. 사람들의 분노에 찬 외침이 마서방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마서방은 낯빛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덜덜 떨며 아니다. 저것은 억수의 놈이 라고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전날이. 그때 수련의 차갑고도 맑은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은 마서방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제 남편은 지난밤 내내 마을 사람 여럿이 지켜보는 가운데 창고 앞문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찌 제 남편이 이 무거운 쌀가마니들을 나리댁 관사 뒷문에 잠긴 광 안에 옮겨 놓을 수 있었을까요? 수련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힘이 있었습니다. 수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광 한쪽에 아무렇게나 처박혀 있던 작은 수레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저 수레바퀴 위에 묻은 흙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수레로 향했습니다. 저 흙은 마을 창고 뒷골목의 진흙입니다. 비가 온 뒤 마르지 않은 바로 그 흙이지요. 또 저기 덮어둔 멍석에는 나리댁 마구간에 새 짚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수련은 억새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 옷에 묻어 있던 바로 그 집 말입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마 서방이 억수에게 창고 뒤에 새 짚을 쌓게 한 이유. 억수애를 앞문에 묶어두고 자신은 뒷문으로 곡식을 빼돌린 수법, 그리고 억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던 모든 계략이 아침 햇살 아래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마 서방은 더 이상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땅바닥에 엎드려 잘못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인 최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나섰습니다. 이런 흉악한 놈을 봤나. 백성의 피 같은 곡식을 도둑질하고 모자라 순박한 백성에게 누명까지 씌우려 해. 당장 저놈을 꽁꽁 묶어라. 마을 장정들이 달려들어 마 서방과 그 옆에서 같이 떨고 있던 하수인 2명을 밧줄로 묶었습니다. 그제야 억소에도 모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믿어준다던 나리가 자신을 죽일 덫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에 억소에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억소에는 손에 들고 있던 문짝을 쾅 소리가 나게 땅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마 서방에게 다가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 나를 믿는다고 했잖소. 됐소. 내가 바보 같아 보였소. 억수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을 믿었던 죄밖에 없었습니다. 마 서방은 억수의 기세에 눌려 살려주게 라며 오줌까지 지렸습니다. 소동은 그렇게 일단락되었습니다. 마 서방과 그 일당은 밧줄에 묶인 채 관하로 압송되기 위해 마을 회관에 갇혔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쌀가마니를 다시 마을 창고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지게를 지고 나섰습니다. 억수에는 묵묵히 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지게도 쓰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쌀가마니 2개씩을 걷더니 어깨에 둘러매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억수애를 바보 억수애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억수애가 쌀가마니를 메고 늠름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억수애, 장사 미안하네. 우리가 자네를 오해했어. 정말 큰일 했네. 억수애, 사람들의 칭찬과 사과가 쏟아졌지만 억수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쌀을 날랐습니다. 그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넓고 든든해 보였습니다. 수련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부순 광 문짝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짝만 떼어 오시랬더니 벽을 통째로 부수셨군요. 역시 서방님다운 방식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그 우직하고 거침없는 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마침내 올바른 곳에 쓰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마 서방의 광은 텅 비었고 마을 창고는 다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2발 뻗고 자겠네. 다 억수의 부부 덕분이야. 그 아내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우린 꼼짝없이 당할 뻔했지. 사람들은 억수애와 수련을 마을의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억수애는 땀을 닦으며 아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소동을 수습하고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끄러웠던 매화골에 다시 평화로운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억수애와 수련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억수애는 마루에 주저앉아 무너진 담장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련은 묵묵히 저녁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몸이 노곤하게 풀리는 그런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 5번째 부분입니다. 매화골에 찾아온 평화와 억소애, 부부의 따뜻한 저녁 풍경을 들려드리지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마서방이 밧줄에 묶여 관아로 끌려가고 그가 훔쳤던 곡식들이 모두 제자리로 돌아오자 매화골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며칠간 마을을 감돌던 무겁고 불안한 공기는 가을바람에 씻겨나간 듯 맑아졌습니다. 농부들은 다시 밭으로 나가 늦가을 수확을 마무리했고 아낙네들의 빨래터에서는 억소의 부부에 대한 칭찬과 놀라움으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글쎄, 억소애가 그 큰 문짝을 통째로 뜯어냈다지 뭔가. 바보는 무슨 그런 지혜로운 아내를 둔 사람이 어찌 바보겠는가. 소문은 금방 이웃 마을을 지나 관에까지 닿았습니다. 마서방의 악행과 바보라 불리던 장사 억소애가 아내의 지혜로 진실을 밝혀낸 이야기는 원님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며칠 뒤 매화골에는 새로운 아전이 부임했습니다. 그는 전임자와 달리 눈이 맑고 태도가 겸손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마을 창고를 확인하고 훔쳤던 곡식이 모두 돌아온 것을 확인한 뒤에야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전임 아전 마서방은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새 곡을 지켜낸 공이 큽니다. 그리고 새 아전은 억수애와 수련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전은 원님의 명이라며 두 사람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님께서 억소의 장사의 정직한 힘과 아내 되시는 분의 놀라운 지혜에 크게 감탄하셨습니다. 그는 억소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간 바보라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마을 일을 도운 억소의 장사에게 원님께서는 이 마을 공동창고를 공식적으로 지키는 창고직을 맡기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전은 수련에게도 공을 돌렸습니다. 또한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마을의 큰 손해를 막은 수련 씨의 현명함에 감복하시어 나라에서 큰 상으로 쌀10 가마니와 비단 한 피를 내리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1처럼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잘 됐네, 억소의 장사. 수련세댁, 정말 대단하네. 더 이상 누구도 억소애를 바보 억소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매화골 장사 억소애, 마을을 지킨 영웅이 되었습니다. 억소애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원님이 내린 창고직이 임명장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관아로부터 칭찬이 아닌 직책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지키는 일이었지요. 억소애는 아내 수련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련은 여느 때처럼 조용히 미소 지으며 남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은 당신은 늘 이럴 자격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난날 억소애를 놀리고 흉보았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억소애 장사, 우리가 미련했네. 자네의 그 힘이 마을을 지킬 줄도 모르고, 수련 세댁 그 속 깊은 마음도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입방아를 찧었던가. 부디 용서하게. 억소애는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 아닙니다. 다 지난 일인데요, 뭘. 허허. 억소의 순박한 웃음소리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억소애와 수련은 나라에서 상으로 받은 쌀가마니를 마루 앞에 두고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억소애는 더 이상 이웃집 지붕을 고치러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마당으로 나가 오랫동안 무너진 채 방치되었던 자신의 집 담장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흐르륵.
억수에는 콧노래까지 부르며 흙을 이기고 돌을 날랐습니다. 그의 손길은 힘찼지만 섬세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에게 이용당하는 힘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수련은 남편이 튼튼하게 쌓아 올리는 담장을 바라보며 저녁밥을 지었습니다. 상으로 받은 쌀로 갓 지은 밥에서는 유난히 달고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수련은 밥을 푸짐하게 퍼서 남편의 상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무너진 담장 틈에 심었던 국화 모종을 조심스럽게 파내어 새로 쌓은 담장 아래 예쁘게 옮겨 심었습니다. 이제 국화는 더 이상 무너진 틈이 아닌 튼튼한 울타리 아래서 피어날 것입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매화골은 고요한 잠에 빠져들었고 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달이 떴습니다. 억수애와 수련은 나란히 마루에 앉아 그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 주막 할멈이 장사부부 고생했네 라며 막걸리 한 주전자와 따끈한 두부 한 모를 보내왔습니다. 억수애가 막걸리를 한 사발 들이켜더니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소. 수련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서방님? 억수애는 제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당신이 시킨 대로 광문짝을, 아니, 벽을 좀 뜯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이 나를 영웅이라고 부르는 게요? 나는 그냥 힘만 썼는데 말이요. 억수의 눈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순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수련이 남편의 그 크고 투박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억수의 넓은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서방님은 힘만 쓰신 게 아닙니다. 수련의 따뜻한 목소리가 밤 공기 속에 나직하게 퍼졌습니다. 서방님은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방님의 그 정직함이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서방의 교활한 거짓은 서방님의 그 우직하고 정직한 힘 앞에서 조각나 버린 것입니다. 억수에는 아내의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내의 따뜻한 천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가, 나는 그냥 당신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허허. 억수에는 아내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됐소. 당신이 그렇다면 그런 게지. 이제 아무도 우리 매화골 곡식을 훔쳐가지 못할 게야. 내가 이 두 눈 부릅뜨고 지킬 테니. 수련이 고개를 들어 남편을 보며 웃었습니다. 예, 서방님. 이제 이 매화골은 아주 평안할 겁니다. 서방님께서 지켜주시니까요. 수련은 남편의 가슴에 기댔습니다. 하루 종일 담장 고치시느라 고단하셨지요. 서방님은 오늘 마을 전체를 지켜내셨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주무세요. 억수에는 아내의 다정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의 긴장과 억울함, 그리고 오늘 하루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 했습니다. 튼튼하게 새로 쌓은 담장 아래 국화꽃이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바보라 불렀지만 억수에는 아내의 지혜로 마을을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